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 채널에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아마 이 분만 아니라 많은 분들, 또 저도 포함이 됩니다. 이 내용이 모두가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또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21선 이평선 매매를 기준선 또는 눌림목 매매를 하는데, 이제 매수한 종목이 자꾸 21선을 이탈해서 손절을 하게 된다. 또 21선을 돌파했다가 또 지지하는 듯하고 또 다시 이탈하고, 그래서 이 21 이평선에 이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궁금해하신 부분이고, 또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21 이평선에서 좀 종목들을 일봉 차트상 21 이평선 눌림목 매매를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안정적인 매매 기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21선 눌림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21선 눌림목을 할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큰 틀의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의 특징적인 부분 세 가지를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하나하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영상에서 같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 머릿속에 갖고 계셔서 이것들이 서로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되고 조합이 돼서 또 융합이 돼서 그러한 내용들의 몇 가지 기준이 맞는 종목인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런 매수 기준들이 많이 녹아있는 종목들이 바로 성공 확률을,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종목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잘 아시죠? 이제 다들. 첫 번째, 시옷만 나와도 다 아실걸요? 그죠? 이거죠. 수급. 저는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떠한 종목이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모든 종목을 이 수급이 모든 것을 우선시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수급이 왜 중요한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현대차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금요일날 15%가 올랐죠. 시가총액이 3조짜리인데 이 종목이 금요일날 15%가 올랐습니다. 저도 다행히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종목에 담아놔서 당일 매수해서 이 중대형주인데도 12%라는 이런 큰 수익률을 얻고 지금 홀딩을 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을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뉴스는 아니고 결국 이 종목이 이번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이 종목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실적 호조, 이런 기사와 함께 분기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건 이제 금요일날 오전에 나온 6% 올랐을 때 나온 기사입니다. 실적이 좋아서 15%가 올랐다.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또한 이번 분기 실적 좋게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도 주가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최근. 뭘까요? 수급이죠. 기관과 외국인이 이런 중대형주를 때려버리니까 주가가 영 힘을 못 씁니다. 똑같이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주가의 상승 움직임은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 나오죠. 금요일 날도 기관이 51만 9천 주, 22만 원짜리니까 곱하면 1000억을 넘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달리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재료에 앞서 이 수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 수급을 단순히 일봉 차트상 요 며칠 동안의 수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21선 눌림목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잘 유지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종목의 과거로부터의 최근의 전체적인 이런 수급의 움직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단순히 뭐 어제, 그제, 2, 3일 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종목이 과거로부터 수급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종목인가. 뭐 아이센스도 9.32%.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왜 버리지 않냐면은 이렇게 수급이 한번 들어왔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관심 종목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뭐 주말마다 여러 종목을 같이 살펴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살펴봤던 종목인데 오르지도 않네. 또 빠지네. 그쵸? 뭐 시원찮게 오르네. 그냥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해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담아놓습니다. 왜? 이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며칠 동안의 수급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몇 개월 동안에 이런 전반적으로 긴 기간 동안에 이런 수급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한번 물량이 들어와서 파동을 만들었는지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올 때도 수급이 어떻게 크게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매일매일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봉 차트상 수급을 체크를 했다면 당일에 내가 매수를 했다면은 이 종목을 뭐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당일의 추정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9시 20분부터 외국계에서 20만 주, 10시에 53만 주, 11시에 90만 주 누적으로 이제 10시부터 기관 쪽에서도 물량이 들어옵니다. 2만 주, 3만 7천 주. 그러면서 2시 30분까지 금요일 날의 추정 외국계와 기관의 매수 물량,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결국 종가가 마감이 되고 외국계에서 이 종목에 2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일단 뭐 그들이 단타 세력이던 뭐 월요일날 이익 실현하는 단기 매매 세력이던 그것을 떠나서 당일만큼은 이 수급적으로 추정치를 통해서 이 종목이 장 후반까지 밀리지 않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것도 내가 매수한 당일의 종목들도 체크를 꼭 해줘야 되죠. 결국에는 일봉 차트상의 수급이 살아있느냐, 단 며칠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들어왔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느냐, 이것을 추적해야 되고, 당일날 매수한 종목 또한 이런 추정치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매매 동향의 외국인과 기관계의 이런 모습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장 후반까지 이들이 들어와 줘야 일반 종목들은 장 후반까지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급. 자, 두 번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이제는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이 차트도 우리가 21선 눌림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1선만 보면 되지 뭐 차트 얘기를 또 왜 꺼내냐? 아니죠. 21선이라고 해서 똑같은 21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이 검은색 굵은 21이평선에 이렇게 있지만은 만나고 있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은 이것이 똑같은 21선을 다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21선 상승해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일봉 차트상 뭐 주봉하고 월봉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일봉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똑같은 21선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먼저 추세죠. 추세가 이 종목이 정배열, 역배열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전체적으로 큰 파동에서는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그렇죠. 1차 상승이 계속 이렇게 깨지 않으면서 나오는 이런 정배열 추세에 있는 거죠. 큰 틀에서. 중간에 이렇게 조정은 나올지언정
조정은 나올지언정 큰 파동의 저점을 계속 유지하는 추세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상승 추세에 있는 21선 눌림목에 있는 종목 또는 고점을 지금 높이지 못하는데 이런 고점대 라인들을 한번 돌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뭐 21선 눌림목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일봉 차트상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평선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평선이라는 것이 제가 5일 이평선부터 뭐 721 이평선까지 참 지저분하게 많은 이평선들을 다 깔아놨죠. 왜 깔아놨냐면 저는 이것을 갖고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이 종목이 오르다가 특정 이평선의 머리를 맞으면 빠지잖아요. 그러한 구간대를 찾기 위해서 이평선을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또 반대로 어느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종목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지만 이렇게 30일 이평선 요거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왜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일 이평선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30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구나,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구나,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각각의 이평선들이 21 이평선에서 상승 확률이 높기 위해서는 특정 이평선 어느 하나라도 될 수 있으면 우하향을 그리는 이평선이 없다면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좀 돌아가 보면은 뭐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머리 위에 이평선들이 계속 이렇게 저항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항.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럴 때는 21 이평선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21 이평선, 여기서 21 이평선, 여기서 21 이평선. 어떻게 보면 다 21 이평선 눌림목으로 볼 수 있는 21 이평선 구간대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머리 위에 어떤 저항 이평선이 있느냐, 없느냐, 다 그러한 위치를 소화를 시키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여기서 이 장대 양봉에서 21 이평선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그 다음 이후로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니까 21 이평선 별로 안 좋네, 나하고는 안 맞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장대 양봉에서 매수했는데 그 뒤로 그냥 쭉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21인데 여기서 만약에 21 이평선에서 매수를 해줬다. 모든 이평선이 돌파하는 흐름 나오고 스윙으로 연결했다면 엄청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추세도 봐야 되고 상승 추세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는 저항 이평선이 더 이상 없는 지점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각각의 이평선들이 어느 것 하나 우하향 역배열인 이평선은 없는가, 그런 것들이 확률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 구간에서 요게 21 이평선인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21 이평선하고 좀 붙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좀 붙어 있는 모습인데 뭐 위에 보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뭐 31 이평선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역배열하는 이평선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은 이 종목이 좀 시간적으로 각각의 이평선들을 이렇게 정배열시키는 이런 기간 조정,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지만 기간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이평선들을 돌려버리죠. 어떠한 이평선도 이제 우하향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 이런 작은 차이를 우리가 각각의 종목에서 차트상으로 찾아낸다면 그러한 종목이 21선에서 강한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급, 두 번째는 이런 차트적인 부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우리가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어제 혹시 우리 코스피 종목 매수하신 분들, 어제 코스피가 1.07%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렇죠? 이 기관의 외국인의 이런 매수를 이제 주도함에 따라서 이 기관들이 상당히 이제 기관이었죠. 기관들. 그렇죠? 기관들이 8천억 금투긴 하지만은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로 인해서 어제 금투에서 물량이 8천억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1%이때 상승이 나왔다. 어제 아마 21선에서 눌림목 매매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장 후반까지 좋은 결과를 연결을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죠. 오늘은 21선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얻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시장의 영향을 종목들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시장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주가지수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하락을 하고 있는데 21선에서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했을 때와 그렇죠. 주가지수가 빠지는데 21이평선에서 매수를 하고 오르기를 기대한다. 이것과 주가지수가 오르는 상황에서 21선을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가지수는 보지 않고 요 21이평선이라는 하나의 기준만 보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21이평선에서 성공을 하고 이 종목은 왜 또 이럴 때는 또 실패를 할까? 그것 또한 주가지수를 당연히 기본 전제로 큰 틀에서 같이 병행하면서 종목을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너무 간과할 수 있는 것이 21선 눌림목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21선 이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해서는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수를 항상 지수도 같이 공부를 하고 지수에 대한 수급 또 선물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그렇죠? 이런 외국인 기관 동향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또 이런 선물도 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것이 너무나 기본 전제로 중요하고 그러한 주가지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흐름을 보면서 종목을 접근을 해줘야 21선 눌림목도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 21선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수급, 그리고 차트 흐름, 그리고 지수. 모든 1순위는 저는 수급, 그러한 수급을 추적하고 그리고 차트의 흐름, 정배열, 그리고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 수급과 차트의 흐름을 함께 보고 그리고 그날의 주가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는 그랬을 때 21선 그 자리에 눌림목 종목 이것이 맞아떨어져야지 우리가 최소한 이거 외에도 또 여러 부분도 또 미세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큰 틀에서 수급과 차트 흐름 그리고 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것 단 한 가지 매수 기준으로 상승 종목을 잡는다는 것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수하는 그 기준들 여러 가지의 그 기준들이 머릿속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녹아있고 그것들이 몇 개의 기준들이 좋은 기준들 그런 매수 기준들이 이 종목에는 몇 개가 해당이 되는가 더 많은 해당되는 종목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야 21선 눌림목 매매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